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공부해야 돼. 이거는 뭐 공자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공자님 참 가난하게 살아요. 똥지기도 지니까.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죽는 날까지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알면은 나 정말 무시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모르다가 끝나는 거야. 뭐든지 물어봐. 요즘은 또 그냥 네이버에 알아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나무도 사진 이렇게 째면 그냥 나무도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요것만 틀어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필립보 생태마을 유튜브에 들어가갖고 성필립보 생태마을 치면은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 이 상담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학위 딴 신부님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인간 심리적으로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지 잘 신부님이 올려놨어요. 또 매일기사 내강론 매일 올라가지. 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토요 특강이 제가 보통 사회에 보면은 인문학 특강이라고 그러죠. 인문학 특강은 주제는 딱 세 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 줄 알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깨달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깨닫는 사람이 각자 깨달은 자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인생을 살아가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헛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어봐야 돼.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죠.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아마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공부해야 돼. 이거는 공자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공자님 참 가난하게 살아요. 똥지기도 지니까.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죽는 날까지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알면은 나 정말 무시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모르다가 끝나는 거야. 뭐든지 물어봐. 요즘은 또 그냥 네이버에 알아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나무도 사진 이렇게 째면 그냥 나무도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요것만 틀어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필립보 생태마을 유튜브에 들어가갖고 성필립보 생태마을 치면은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 이 상담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학위 딴 신부님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인간 심리적으로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지 잘 신부님이 올려놨어요. 또 매일기사 내강론 매일 올라가지. 또 이제 우리는 주일날은 상담 소장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월요일날은 부관장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화요일날은 문경 전담 신부님이 강론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내가 하루 줄어들었지. 신부님이 한 분 더 와갖고 나는 이제 수, 목, 금, 토 4일 맞는 거야. 4일. 나머지 세 신부님이 3일 맞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강론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반드시 구독을 눌러야 돼요.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야 돼요. 좋아요를 누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갖고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은 다른 사람이 검색하는데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를 누르면은 다른 인문학 강의에 내게 따라 올라가. 그래서 보면 항상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때는 내 유튜브를 그냥 아무데나 열어봐도 내게 아무데나 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황 신부님 거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 좋아요 때문에 시청하는 사람이 우리 이 유튜브 구독자 중에 50%가 넘어요. 그래서 좋아요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고, 그러면은 광고 수입의 55%는 나한테 오고 45%는 구글이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나한테 구글이 월급 지불한 게 $1200야. 그 $10,000면은 지금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200만 원 정도. 그 잠비아에 나무 심는데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역사 공부를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역사 공부 한번 읽었다 끝나고 나면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5부가 올라갔고 오늘 찍는 건 6부, 7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돼. 자, 넘겨봐요.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나라가 우리 한국, 만주, 난징이라고 그러죠. 요동반도, 난중, 내몽고까지, 그 다음 마카오, 그 다음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브루나이, 필리핀, 여기 사이판, 괌까지 다 일본이 다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일본이 정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오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18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3천만 명이었어. 3천만 명.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3명하고 싸워야 돼.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또 반으로 나눠졌네. 남북한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한 여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마 처음 본 분들 많을 거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이 국민 총생산이 미국이 20조야. 세계 1위야. 중국이 미국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12조야. 그래도 미국의 반밖에 안 돼. 자,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손잡아야 돼?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그리고 자꾸 미국은 여러분들 우리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중화 사상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오랑캐야. 그러니까 막 까부술 때는 비참하게 까부서요. 중국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발 한 켤레를 팔아도 15켤레를 판다고 뛰어들어갔는데 그거 중국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중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다 나오잖아.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이 잠비아 돕는다고 후원금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반 도주 밤에 도망가는 한국에 거기 가서 뭐 직물 공장하고 무슨 공장하고 하는 사람들 다 밤에 공장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야. 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놓고, 삼성은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대놓고 못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도망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붙어갖고 우리가 돈을 벌어먹는다. 물론 중국하고 교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이건 외교에 아주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였어. 1조 6천억 달러. 일본은 얼마냐면은 5조 6천억 달러야. 5조, 이제 5조라고 했는데 정확히 5조 6천억 달러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3배가 커. 아까 얘기했죠. 인구도 1850년도에 우리는 900만인데 일본은 3천만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은 거야. 지금도. 그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일본이 이기죠. 인구는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얘네는 1억 2,700만이거든요. 1억 3천이니까. 지금도 인구도 거의 3배 정도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면은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네, 넘겨보세요. 넘기고. 일본이 원래는 우리하고 붙어 있었어. 예, 한 100만 년 전에는. 근데 이제 지구에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많이 생기면서 동해바다가 생긴 거예요. 동해바다가.
그래갖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사람들의 반은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반은. 예, 넘겨보세요. 이 조선 시대라고 13,000년에서 2,500년 전까지 이 운막에서 사람이, 우리도 요때 청동기 시대 때 요렇게 살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라고 이제 쌀 농사를 지면서 여기에 왕이 생기기 시작해. 3세기에. 결정적으로 백제의 영향을 일본은 관서지방, 백제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이 관서지방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야마토 정권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서 이 백제 문화가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의자왕 때 망하면서 백제 귀족들은 배 타고 다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일본으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5대 천황이 자기 생일 때 우리 정말 뭐 70몇 대 조상이 백제 왕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백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일본이 받았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이 소토쿠 태자 574년에서 622년 백제의 모든 문화가 다 건너갔을 때 이 뭐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집권을 시도한 아주 일본에서도 최고 인기 있는 우리나라 광개토왕 같이 인기 있는 왕자예요. 그러면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덴무덴노, 덴노라는 게 천황이라는 뜻이에요. 673년 덴무덴노는 외라는 이름 대신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673년. 그래갖고 67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673년에는 통일신라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통일신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세 나라로 후백제 고려 이렇게 날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통일하죠? 고려? 왕건이 통일을 하잖아요. 470년 동안 왕건,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일본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일본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딱 2번 받아. 몽고 때 2번 받는데 가미가제라고 신의 바람이 와갖고 다 태풍으로 다 바다에 빠져 죽어. 여몽, 고려, 몽고 연합군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외세 침략을 안 받은 거야, 일본은. 외세 침략을 안 받는 나라가 섬나라들이 안 받아요. 이 일본, 영국이 그렇죠. 외세 침략 안 받죠. 또 외세 침략 안 받는 나라가 또 한 나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야. 미국도 큰 섬이야. 왜냐하면은 위에 캐나다는 거의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멕시코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큰 섬이니까 외세 침략을 안 받는 나라죠. 자, 요건 아주 다시 한번 제 지금 열심히 유튜브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천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126대 천황이에요. 126대. 이거 기원전 600년부터 자기네들이 따져갖고 한다는데 어쨌든 126대 천황이 있어요. 거의 꼭두각시, 꼭두각시. 그냥 이름만 천황이야. 천황 지금 이 황태자 이 비가 커피 마시러 나간다. 안 돼. 자기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지금 황태자비가 자기 친구한테 외국에 전해 안 돼. 이 천황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거의 꼭두각시야. 지금도 쇼군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야. 이게 다이묘라고 군주들. 일본은 다 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군주들 세상 속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되는 게 쇼군이야. 대장군. 이 쇼군이 항상 통치를 하는 거예요. 다이묘는 쇼군한테 충성하고. 이 사무라이, 이게 참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일본을 문화를 끌고 갔다고 생각해야 돼. 예, 칼을 2자로 차잖아요. 칼을 2자로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영예를 입고 죽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잘못했다. 만약에 다이묘 군주를 잃었다 그러면 활복 자살을 해요. 3가지 방법을 해. 1번 긋고 목을 치는 방법이고 2번 긋고 그냥 죽는 방법이 있고 3번 긋는 방법도 있어요. 그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활복을 하라고 그러는 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 동생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 쇼군들은. 그 아들들이 활복을 해.
아버지가 죽으란다고. 예? 그래 사람들이 다 구경해 또 활복하는 거를. 참. 우리는 활복하는 사람, 나라가 망해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일제 강점기 시작하면서 죽은 사람 이준, 민영환, 매천 야력순, 황현이라는 분, 그 정도 죽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죽으면은 다 활복을 해요. 예. 아니면 떠돌아다니든지. 그래서 이 사무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10%, 인구의 10%인데 이 사무라이들은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불의한 짓을 저질러. 그럼 그 자리에서 목을 벨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질서 잘 지키죠. 이게 그런 전통이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칼 두 자루 찬 사무라이가 아무 데서나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한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그 사무라이의 영향이 있다. 예,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얘기해. 가미가제가 이 여목연합군이 가고 난 다음에 서로 상을, 전쟁 끝나면은 서로 상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남북이 나눠져. 항상 외세가 침략이 끝나고 나면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갈라지는 게 기본, 이 아마 역사의 흐름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 일제강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잖아요. 똑같아. 일본도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갖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죠. 예, 넘겨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오늘 뭐가 나가느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혁명이 오늘 일본에 의해 오해가 오늘 나가고 있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유튜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일본에 대한 이해. 우리가 임진왜란을 정말 잘 알아야 돼. 이거 아주 우리나라의 이 생각을 바꾸게 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자, 1543년에,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죠.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 100명이 탄 배가 표류를 해갖고 아주 아랫지방, 일본 아랫지방에 표류를 해갖고 딱 일본에 상륙을 해요. 그래갖고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 근데 이 지역에 다이묘 도키다카가 몇 살이었냐? 15살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 다이묘 이 성주들이지. 15살인데 총을 딱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 총 2자루를 은을 잔뜩 주고 사요. 총을 2자루를. 이게 이제 이 총 2자루 산 게 일본과 우리 조선과 청나라의 운명을 뒤바꿔요. 이 총 2자루가. 그래갖고 총을 사갖고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이 철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총이라고 그래. 조총이 뭐냐면 새 조자에다 총이야. 새를 쏴서 떨어뜨리는 총이다 그래서 조총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철포라고 그래서 철포. 바위 위에 술잔을 놓고 작대기에 눈을 대고 겨누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나며 잔이 박살났다. 이 도키다카는 이 참 보기 드문 보물이로다. 그리고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한 자루를 보내냐면 쇼군한테 보내. 대장군한테 보내. 쇼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쇼군이라고 안 부르고 관백이라고 불렀어. 관백, 쇼군 같은 얘기예요. 대장군. 그래갖고 한 자루는 쇼군한테 보내고 내 어찌 이를 혼자 숨겨두겠느냐? 그러면서 한 자루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장장이 야이타라는 대장장이한테 너 이거 분해해갖고 거꾸로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이 40살 먹은 대장장이 거꾸로 쫙 해봐요. 거꾸로 했는데 총을 똑같이 했는데 총을 쐈는데 뒤가 이게 화약을 넣고 총을 쏘면은 뒤가 이렇게 쇠가 딱 막아줘갖고 총알이 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튀어나가는 거야, 화약이.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사, 이 총구멍 뒤에 있는 나사로 딱 조이면 땅 튀겨도 그 나사 이게 못이 박혀있고 뒤로 안 물러나가는 거예요.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
총을 전해준 제이모토라는 사람이 당신 딸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 와카라는 딸을 며칠을 울다가 시집을 가죠. 다음에 돌아와서 제이모토는 장인에게 나사를 이렇게 타는 거 뒤에. 그래갖고 나사를 조여갖고 총구멍 뒤에 나사를 집어넣어갖고 딱 조이면은 총 쏘니까 이게 화약이 폭발해도 뒤로 안 터져 나오고 앞으로 총알이 나간 거야. 이게 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 이 나사가. 그러면서 이제 총이 막 하나지기 시작해. 어쨌든 요건 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을 11년 지나고 나서 조선에 상납을 해요. 이 총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런데 명종이 이게 관심이 없었어. 예. 그 바람에 우리는 그냥 정말로 일본한테 도륙을 당하죠. 1600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 시대를 열어. 에도 막부는 지금은 도쿄야. 통일 국가를 이루어 갖고 하는데 윌리엄 애덤스라는 이 친구가 표를 하다가 딱 일본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불러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떻게 하냐면 거의 30년 동안 외교 고문관으로 서양의 소식을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점점 일본하고 길이 달라진 거야.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서양 문명을 가장 많이 접한 신부님이야. 1845년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임금이 세상에 어떻게 오죽하면 김대건 신부님은 세계 지도를 그렸으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틴어 할 줄 알지, 한문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우리 조선만 할 줄 알지. 아니 그런 인재가 어딨어. 그걸 그냥 1년 반 만에 땡깡 죽여버렸네. 목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미 유럽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850년도에 사무라이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지도가 있었다는 게 세계 지도가. 그러니까 1850년에 세계 지도를 집집마다 둔 이 사무라이 정신은 머리가 세계적인 거야. 세계적인 거니까 중국도 먹고 리순도 먹고 몽고도 먹고 조선도 먹고 대만도 먹고 이 필리핀도 먹고 이게 1850년서부터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그려져 있었던 거야. 그럼 1850년 요 한참 일본이 막 정말 기가 막히게 나갈 때 조선은 1800년에 정조가 죽어요. 정조가 아주 거의 독살이라고 그럴 정도로 죽어. 그 다음에는 누가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이 네 소년 11살, 15살, 17살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왕족인지도 몰랐어. 막 농사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갖고 왕이 된 거야. 그러니 이 100년, 이 중요한 100년 우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윌리엄 애담스는 배를 2척을 만들어줘요.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일본의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배 4척을 딱 오는데 배에서 불이 났다고 일본 사람도 처음에 배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 석탄 증기기관 그거를 보고 배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 근데 어쨌든 페리 제독이 한 12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 쫙 열고 니네들 개항하지 않으면 이 포로 그러니까 도쿄 앞바다에서 작사를 내겠다.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1년 후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이때 일본은 개항을 해요. 이게 문을 열면서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이 경제에 발전되는 걸 다 보고 돌아와. 근데 우리나라는 개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어.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이때 다 니네들 대항해라.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독일 사람들이 아버지 묘를 파헤쳐. 그러니까 이 죽일 놈들, 응? 내 아버지 묘를 파헤친다고 더 쇄국 정책을 더 하죠. 쇄국 정책을 하고 완전히 나라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정세는 엄청 빨리 식민지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만 그 안에서 세도 정치, 풍양조 씨, 뭐 안동김 씨 그냥 뭐 서로 네가 뭐 하느냐 내가 하느냐 이래가면서 그놈 왕자리 하나 놓고 참 답답한 1800년에서 1900년까지는 역사를 읽어보면은 또 거기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죽인 건 내 생각에는 정말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불러다가 서양 지식을 그렇게 유학을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내가 김대건 신부님도 라틴어를 쓴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박물관에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세계 지도가 있어요. 프랑스 박물관에. 그거 이제 내년인가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야. 그걸로 지금 그 지도로 갖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프랑스 애들이 주겠어요. 아마 안 줄 거야. 내가 그 지도만 오면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1846년이니까 우리도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야. 예. 자, 어쨌든 이제 요것도 이제 다음에 또 설명. 그다음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라지는 결정적인 일이 돼요. 왜 결정적이냐면 이 사람들이 260명이나 되는 다이묘들이 다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우리의 권리를 이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본이 뭉쳐야 된다. 그래갖고 그 천황이 이제까지는 꼭두각시 천황이었는데 제대로 된 천황이 딱 나온 거야. 천황을 신격화해갖고 천황 밑으로 목숨을 걸어서 다 같이 모이면서 외세에 이제 대항하자. 그래서 그 메이지어 유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84년에 이제 전부 다 일본의 똑똑한 애들 유럽으로 다 보내요. 영국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독일 딱 가보니까 일본하고 독일하고 신세가 똑같은 거야. 요거는 이제 서양 역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 예. 그런데 독일만 식민지가 없었던 거야. 식민지가 있으면 거기서 물건도 빼오고 노예도 데리고 오고 물건도 갖다 팔을 수가 있는데 야 우리는 식민지가 없어갖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해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우리식으로 니네들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이 경제 발전을 시작을 해요. 이게 1874년에 시작되지. 1895년 이게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요즘 하시죠? 그거 꼭 보셔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조선 500년의 마지막 지점이 동학혁명이야. 예. 그런데 이놈의 고종이 백성하고 손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청나라한테 자기네 도와달라고 청나라 군이 들어와. 그러니까 텐진조약이라고 이게 청나라가 군인이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도 군인을 조선으로 파견할 수 있는 조약을 이미 해놨어. 그래갖고 들어와갖고 한 전쟁이 아산 앞바다에서 해갖고 한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인데 이때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은 요동반도 리순이라는 데까지 쫓아가고 이 중국 사람, 청나라 사람들을 7만 명을 죽여요. 7만 명. 군인은 이 청군이 한 7만 명, 일본군이 3만 명 해갖고 붙어갖고 10만 명이 붙은 전쟁이야. 이 조그만 전쟁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에요. 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우리가 조선을 우리 속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포기하겠다. 조선 자유 독립 국가다. 그 얘기 뭐냐면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리가 창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싸움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일본은 청나라에 10년에 1번 조공을 바쳤어. 왜냐하면은 나라도 멀고, 아니, 이것도 까다롭거든. 근데 조선은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1년에 2번 조공 바치라고 그러고 일본은 10년에 1번 조공을 바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보는 거를 어떻게 봤는지 금방 알 것 같죠?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내가 늘 말하지만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당당한 적이 없어. 물론 지금도 지금마저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 아베 이거 아주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놈이 와도 한번 붙어볼 만해.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다 잘할 수 있어. 똑바로 차리라는 게 오늘부터 나가서 태권도 연습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합의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거를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정신이 지금 있어야 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일일이 하급 사무라이였거든. 일일이 다니면서 다 설득을 해요. 지금 이게 페리 제독의 그 불침번을 쓰면서 그 배를 보면서 우리 일본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하나가 돼야 된다. 다이무 260명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 하나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천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이묘들은 다 포기해라. 니네들 권리를. 근데 그걸 다 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그래갖고 다 포기를 해. 그리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라져서 싸웠잖아요. 끝까지 갈라져서. 자기 거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끝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이 들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외모에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외모는 성숙하게 나이 든 내면의 자기 표현이자 자기 문화이며 자기다움의 외적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패션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특히 옷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외부 모습이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자신의 내면 상태도 바뀐다. 외부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패션에 둔감해지고 대충 입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출근을 하지 않거나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대충 입는 것이 습관화되어 패션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옷을 잘 입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이전에 신성한 자기 몸을 귀하게 모시는 의례이기도 하다. 나이를 들면서 대부분 무채색의 칙칙한 옷을 입는다. 특히 홀로 사는 남성들은 호라비티가 옷에 묻어난다. 이왕이면 밝고 산뜻한 옷을 입는 것이 좋고 자기 개성이 드러나면 더 바람직하다. 나이 들면서 신경을 써야 하는 패션은 옷만이 아니다. 헤어스타일도 매우 중요하다. 2018년에 일본은 그레이 헤어라는 단어가 유행하였다고 한다. 중장년 여성들 사이에서 흰머리가 유행하였고 염색 중단 경험담을 다룬 책이나 사진집 등이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이는 유럽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다. 머리를 염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젊음에 대한 강박관념이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이다. 오히려 흰머리는 나이듦의 상징이며 삶의 연륜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그것은 젊은이에게 자랑할 부분이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나이듦이 자연스러운 것이듯이 흰머리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남는 문제는 흰머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이다. 그것은 오로지 마음의 문제이지 흰머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염색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단지 흰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움은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보다 더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과 존재를 바라보게 된다. 그에 따라 흰머리와 어울리는 표정, 흰머리와 어울리는 삶의 태도, 흰머리와 어울리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조화롭게 곁들임으로써 나이값하는 패션을 갖출 수 있으리라 본다. 이처럼 외모에 신경 쓰는데 주의를 집중해야 할 곳은 타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다. 자기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패션의 기본 철학이다. 여성에게 있어 화장은 젊은 시절부터 해온 습관이지만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처럼 화장을 꼼꼼히 하는 일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화장을 하고 멋을 내는 것은 기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은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이크업의 효과를 통해 노인의 심신 기능과 삶의 질을 유지, 향상시켜 건강 장수를 목표로 하는 것을 메이크업 테라피라고 합니다. 메이크업 테라피는 실제 요양 현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화장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스스로 화장을 함으로써 잔존 기능을 유지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을 끌어내는 등 자립 지원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2주에 한 번씩 3개월간 메이크업 요법을 통해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요법을 통해 일상생활 기능 유지 및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건강한 고령자에게는 화장요법을 통해 정상과 간병이 필요한 중간 단계인 심신쇠약의 예방과 간병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인생이 길어진 현대에는 고령자가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이크업 테라피는 건강과 장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는 정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화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노인의 화장 요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감이 높아짐에 따라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에 미치는 영향. 뇌에 미치는 영향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행위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은 가벼운 운동이 되어 오감, 얼굴, 손의 감각에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완성된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메이크업 테라피는 뇌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화장수를 따고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등 화장을 할 때는 다양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화장 동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악력 등 신체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메이크업 요법으로 인한 타액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메이크업 요법 실시 후 삼킴 반사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 타액 분비가 촉진되어 구강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화장을 통해 뇌가 자극을 받아 기분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손끝에서 발끝까지 좋은 운동이 되는 등 화장 요법은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옷차림과 건강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성은 나이를 불문하고 유행에 관심을 갖고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남성에게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자신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하는 옷차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질병이나 간병 등으로 인해 집에 틀어박혀 지내게 되면서 옷차림이나 패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결과 외출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사회와의 관계나 교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노인의 패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패션과 유행에 관심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마을의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활동 능력도 높고 정신 건강이 양호하며 삶에 대한 삶의 의욕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간병이나 치매를 예방하고 노인 스스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패션과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은 노인들에게 자신감과 기쁨을 주며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지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마음의 건강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다면 건강 장수나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이나 패션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장이나 옷차림 등에 신경을 써서 외모의 인상이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노인 스스로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자기 평가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층에게 패션과 화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단풍이 곱게 물드는 가을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단풍으로 나이 들어가는 삶을 물들일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왕이면 곱게 물들어야 합니다. 우중충하고 색바랜 단풍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옷, 화려하고 근사한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패션으로 표현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하며, 그런 마음이 옷이나 모자, 신발 등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고운 단풍으로 물든 나이 들매 자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밝은 색의 옷을 입어보고 립스틱을 바르고 헤어스타일을 조금 바꿔보는 등 부담 없이 화장이나 패션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국 런던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였던 캐서린 하킴은 매력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매력이 능력이자 경쟁력이라는 말인데요. 그녀가 말한 매력은 잘생긴 외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머 감각과 활력, 세련미,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기술 등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는 멋진 태도나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멋진 태도나 기술은 나이가 많다고 쇠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지혜와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잃어가는 매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5가지를 충실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들도 분명 매력자본을 갖춘 멋쟁이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주 웃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 지하철의 경로석에 앉은 노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노인의 인상이 찌그러져 있었는데요. 이처럼 대개 노인하면 인상이 찌푸려져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가끔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주름진 노인의 얼굴을 보면 훨씬 안정감을 주고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자주 크게 일부러라도 웃으셔야 합니다. 상대가 한 말에 웃음소리로 화답해주면 상대와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되도록 늘 웃는 얼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면 늘 웃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입꼬리 올리고 씩 웃어보세요. 나이 들어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둘째,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사소한 일에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불평불만이 잦은 것은 듣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흉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왜 나를 챙기지 않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모두 양보하며 웃어넘기세요. 그래야 멋진 노년이 될 것입니다. 셋째, 품격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단횡단하는 일이 나이든 이의 특권은 아닌 것과 같이 삼가야 할 것은 확실히 삼가야 됩니다. 나이 들었으니 용인 되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젊은이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잔소리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하고픈 말이 있더라도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맛을 타박하지 말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 더욱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 후에도 중언부언을 삼가시고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의 손실로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 말할 때도 주의 깊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노인이라도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시기적절한 유행도 외면하지 말고 나이 들수록 자신의 외모도 신경 쓰고 가꾸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넷째, 하루를 만끽하며 사셔야 합니다. 과거의 일, 특히 왕년의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생불멸의 진리과 인과응보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의 이치에 따라 돌고 도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내일은 없고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살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인생을 관조하면 원망하는 일상이 감사 생활로 변하게 돼요. 표정도 온화해지고 말씨도 부드러워지니 매력 지수는 한층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세상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측은지심과 자비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나 여사가 남긴 명연설문 중에 한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겠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누구도 쉽게 빚을 수 없는 예술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에 충실하고 만끽하고 사셔야 됩니다. 5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실제로 기대 수명을 7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80세는 수십 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모든 것은 지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익어감을 편안히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하고 매력적이며 중후한 멋을 풍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조금은 바보같이, 조금은 미치며 사는 것입니다. 베푸고 사는 것이 당장은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멀리 보면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베푸는 것에 3가지가 있습니다. 정신, 육체, 물질 3방면이 있는데요.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재물이 없으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라도 책임이 맡겨지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 정열적으로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면 역시 그리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끼고 얼굴빛이 칙칙하며 배가 볼록 나온 사람 중에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에 거의 없지요. 사실 내면이 성숙한 사람들의 외모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모 중 나이 들수록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 4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몸매보다 자세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을 등 뒤로 젖히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보행 자세를 보면 대개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팔을 뒤로 한 채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노인들이 팔을 등 뒤로 한 채 걸어가는 이유는 몸통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함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유연성이 떨어져 척추의 곡선이 뻣뻣해지고 등이 앞으로 굽고 거북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 허리가 굽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항중력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항중력근은 몸을 세우는 근육으로 자세와 보행 기능,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은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관리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신전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7,500보 이상 걷고 유산소 운동과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는 자신감과 자세한 인상을 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타인에게도 자세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바른 자세는 근육과 관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번째는 비싼 옷이나 유행보다는 내 체형에 어울리는 옷 입기입니다. 외적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특출나게 아름답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스스로 잘 알고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꾸미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체적 단점을 보완할 줄 압니다. 사실 몸매가 좋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든 태가 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몸매가 좋은 건 아닙니다. 다리가 짧을 수 있고 뱃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단점이라고 생각되면 옷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키면 됩니다. 다리가 짧다면 티를 바지에 넣어 입으면 되고 뱃살이 많다면 밝은 색의 티보다는
검은색 티셔츠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모발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머리숱은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단같이 검고 숱이 많던 머리카락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빠지고 윤기가 사라져가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탄력 있고 숱이 많은 모발을 유지하는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입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두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노폐물, 두피 각질이 모공을 막으면 가려움증, 두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달걀, 연어, 호두, 두부, 검은콩, 해조류, 제철, 과일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서 머리는 약 7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매력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피부 관리에는 열심이지만 두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도 젊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젊어서부터 꾸준히 모발을 관리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채취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짙어지는 채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노인 냄새, 호라비 냄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외모 관리는 시각적 모습뿐만 아니라 향기까지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채취를 알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노년기에는 땀의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내 활동이 많아 의외로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채취는 땀샘의 피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접히기 쉬운 부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샤워하는 것을 권장하고 의류를 주기적으로 세탁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또 적당한 햇볕 쬐기는 살균 효과가 있어 노인 냄새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에 적정 시간 노출하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 구강 내 세균이 증가해서 구취가 나고 잇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식사 후에는 양치를 꼭 하셔서 치아 건강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눈이 크고 코가 얼마나 오똑한지, 얼굴형이 계란형인지, 몸매가 말랐는지 글래머스한지 이런 것들은 젊을 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세부적인 비중이 줄어들고 사람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이 네 가지만 남게 됩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셔서 노후의 외모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외모를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외모 관리는 결국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마음먹은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외모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외모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매 순간 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성격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성숙하고 훌륭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외형에도 꾸준히 신경을 씁니다. 그들 모두가 특출나게 아름답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스스로 잘 알고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꾸미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창 돈을 모아야 하는 젊은 시절에는 외모 관리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젊음의 가난은 고난이지만 노년의 가난은 재난이라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젊을 때는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 꼬지람을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인생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외모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요. 물론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들이 쌓여 나의 외모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겠죠. 외모만으로만 편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 확실합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닙니다. 나의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듯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인 것입니다. 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토요 특강이 제가 보통 사회에 보면은 인문학 특강이라고 그러죠. 인문학 특강은 주제는 딱 세 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 줄 알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깨달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깨닫는 사람이 각자, 깨달은 자,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인생을 살아가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헛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어봐야 돼.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죠.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아마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공부해야 돼. 이거는 뭐 공자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공자님 참 가난하게 살아요. 똥지기도 지니까.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죽는 날까지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알면은 나 정말 무시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모르다가 끝나는 거야. 뭐든지 물어봐. 그 요즘은 또 그냥 네이버에 알아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그 나무도 사진 이렇게 째면 그냥 나무도 다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요것만 틀어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에 들어가갖고 성필리포 생태마을 치면은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 이 상담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학위 딴 신부님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지 잘 신부님이 올려놨어요. 또 매일 미사 내강론 매일 올라가지. 또 이제 우리는 주일날은 상담 소장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월요일날은 부관장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화요일날은 문경 전담 신부님이 강론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내가 하루 줄어들었지. 신부님이 한 번 더 와갖고 나는 이제 수, 목, 금, 토 4일 맞는 거야. 4일. 나머지 세 신부님이 3일 맞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강론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반드시 구독을 눌러야 돼요.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야 돼요. 좋아요를 누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갖고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은 다른 사람이 검색하는데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를 누르면은 다른 인문학 강의에 내게 따라 올라가. 그래서 보면 항상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때는 내 유튜브를 그냥 아무데나 열어봐도 내게 아무데나 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황 신부님 거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 좋아요 때문에 시청하는 사람이 우리 유튜브 구독자 중에 50%가 넘어요. 그래서 좋아요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고 그러면은 광고 수입의 55%는 나한테 오고 45%는 구글이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나한테 구글이 월급 지불한 게 $1200야. $10,000면은 지금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200만 원 정도. 그 잠비아에 나무 심는 데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역사 공부 한번 읽었다 끝나고 나면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5부가 올라갔고 오늘 찍는 건 6부, 7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돼. 자, 넘겨봐요.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나라가 우리 한국, 만주, 난징이라고 그러죠. 요동반도, 난중, 내몽고까지, 그 다음 마카오, 그 다음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브루나이, 필리핀, 여기 사이판, 괌까지 다 일본이 다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일본이 정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오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18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3천만 명이었어. 3천만 명.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3명하고 싸워야 돼.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또 반으로 나눠졌네. 남북한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한 여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마 처음 본 분들 많을 거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이 국민 총생산이 미국이 20조야. 세계 1위야. 중국이 미국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12조야. 그래도 미국의 반밖에 안 돼. 자,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손잡아야 돼?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그리고 자꾸 미국은 여러분들 우리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중화 사상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오랑캐야. 그러니까 막 까부술 때는 비참하게 까부서요. 중국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발 한 켤레를 팔아도 15켤레를 판다고 뛰어들어갔는데 그거 중국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중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다 나오잖아.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이 잠비아 돕는다고 후원금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반 도주 밤에 도망가는 한국에 거기 가서 뭐 직물 공장하고 무슨 공장하고 하는 사람들 다 밤에 공장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야. 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놓고 삼성은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대놓고 못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도망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붙어갖고 우리가 돈을 벌어먹는다. 물론 중국하고 교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누가 이건 외교에 아주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였어. 1조 6천억 달러. 일본은 얼마냐면은 5조 6천억 달러야. 5조, 이제 5조라고 했는데 정확히 5조 6천억 달러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3배가 커. 아까 얘기했죠. 인구도 1850년도에 우리는 900만인데 일본은 3천만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은 거야. 지금도. 그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일본이 이기죠. 인구는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얘네는 1억 2,700만이거든요. 1억 3천이니까. 지금도 인구도 거의 3배 정도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면은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네, 넘겨보세요. 넘기고. 일본이 원래는 우리하고 붙어 있었어. 예, 한 100만 년 전에는. 근데 이제 지구에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많이 생기면서 동해바다가 생긴 거예요. 동해바다가. 그래갖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사람들의 반은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반은. 예, 넘겨보세요. 이 조선 시대라고 13,000년에서 2,500년 전까지 이 운막에서 사람이, 우리도 요때 청동기 시대 때 요렇게 살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라고 이제 쌀 농사를 지면서 여기에 왕이 생기기 시작해. 3세기에. 결정적으로 백제의 영향을 일본은 관서지방, 백제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이 관서지방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야마토 정권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서 이 백제 문화가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의자왕 때 망하면서 백제 귀족들은 배 타고 다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일본으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5대 천황이
자기 생일 때 우리 정말 뭐 70몇 대 조상이 백제 왕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백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일본이 받았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이 소토쿠 태자 574년에서 622년 백제의 모든 문화가 다 건너갔을 때 이 뭐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집권을 시도한 아주 일본에서도 최고 인기 있는 우리나라 광개토왕 같이 인기 있는 왕자예요. 그러면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덴무덴노, 덴노라는 게 천황이라는 뜻이에요. 673년 덴무덴노는 외라는 이름 대신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673년. 그래갖고 67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673년에는 통일신라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통일신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세 나라로 후백제 고려 이렇게 날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통일하죠? 고려? 왕건이 통일을 하잖아요. 470년 동안 왕건,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일본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일본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딱 2번 받아. 몽고 때 2번 받는데 가미가제라고 신의 바람이 와갖고 다 태풍으로 다 바다에 빠져 죽어. 여몽, 고려, 몽고 연합군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외세 침략을 안 받은 거야, 일본은. 외세 침략을 안 받는 나라가 섬나라들이 안 받아요. 이 일본, 영국이 그렇죠. 외세 침략 안 받죠. 또 외세 침략 안 받는 나라가 또 한 나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야. 미국도 큰 섬이야. 왜냐하면은 위에 캐나다는 거의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멕시코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큰 섬이니까 외세 침략을 안 받는 나라죠. 자, 요건 아주 다시 한번 제 지금 열심히 유튜브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천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126대 천황이에요. 126대. 이거 기원전 600년부터 자기네들이 따져갖고 한다는데 어쨌든 126대 천황이 있어요. 거의 꼭두가시, 꼭두가시. 그냥 이름만 천황이야. 천황 지금 이 황태자 이 비가 커피 마시러 나간다. 안 돼. 자기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지금 황태자비가 자기 친구한테 외국에 전해 안 돼. 이 천황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거의 꼭두가시야. 지금도 쇼군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야. 이게 다이묘라고 군주들. 일본은 다 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군주들 세상 속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되는 게 쇼군이야. 대장군. 이 쇼군이 항상 통치를 하는 거예요. 다이묘는 쇼군한테 충성하고. 이 사무라이, 이게 참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일본을 문화를 끌고 갔다고 생각해야 돼. 칼을 2자로 차잖아요. 칼을 2자로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영예롭고 죽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잘못했다. 만약에 다이묘 군주를 잃었다 그러면 활복 자살을 해요. 3가지 방법으로 해. 1번 긋고 목을 치는 방법이 있고 2번 긋고 그냥 죽는 방법이 있고 3번 긋는 방법도 있어요. 그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활복을 하라고 그러는 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 동생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 쇼군들은. 그 아들들이 활복을 해. 아버지가 죽으란다고. 그래 사람들이 다 구경해 또 활복하는 거를. 우리는 활복하는 사람, 나라가 망해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일제 강점기 시작하면서 죽은 사람 이준, 민영환, 매천 야력순, 황현이라는 분, 그 정도 죽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주군이 죽으면은 다 활복을 해요. 아니면 떠돌아다니든지. 그래서 이 사무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10%, 인구의 10%인데 이 사무라이들은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불의한 짓을 저질러. 그럼 그 자리에서 목을 벨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질서 잘 지키죠. 이게 그런 전통이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칼 2자로 찬 사무라이가 아무 데서나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한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그 사무라이의 영향이 있다. 예,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얘기해. 가미가제가 이 여목연합군이 가고 난 다음에 서로 상을, 전쟁 끝나면은 서로 상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남북이 나눠져. 항상 외세가 침략이 끝나고 나면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갈라지는 게 기본, 이 아마 역사의 흐름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 일제강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잖아요. 똑같아. 일본도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갖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죠. 예, 넘겨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오늘 뭐가 나가느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혁명이 오늘 일본에 의해 오해가 오늘 나가고 있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유튜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일본에 대한 이해. 우리가 임진왜란을 정말 잘 알아야 돼. 이거 아주 우리나라의 이 생각을 바꾸게 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자, 1543년에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죠.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 100명이 탄 배가 표류를 해갖고 아주 아랫지방, 일본 아랫지방에 표류를 해갖고 딱 일본에 상륙을 해요. 그래갖고 하도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 근데 이 지역에 다이묘 도키다카가 몇 살이었냐? 15살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 다이묘 이 성주들이지. 15살인데 총을 딱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 총 2자루를 은을 잔뜩 주고 사요. 총을 2자루를. 이게 이제 이 총 2자루 산 게 일본과 우리 조선과 청나라의 운명을 뒤바꿔요. 이 총 2자루가. 그래갖고 총을 사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철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총이라고 그래. 조총이 뭐냐면 새 조자에다 총이야. 새를 쏴서 떨어뜨리는 총이다 그래서 조총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철포라고 그래서 철포. 바위 위에 술잔을 놓고 작대기에 눈을 대고 겨누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나며 잔이 박살났다. 이 도키다카는 이 참 보기 드문 보물이로다. 그리고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한 자루를 보내냐면 쇼군한테 보내. 대장군한테 보내. 쇼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쇼군이라고 안 부르고 관백이라고 불렀어. 관백 쇼군 같은 얘기예요. 대장군. 그래갖고 한 자루는 쇼군한테 보내고 내 어찌 이를 혼자 숨겨두겠느냐? 그러면서 한 자루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장장이 야이타라는 대장장이한테 너 이거 분해해갖고 거꾸로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이 40살 먹은 대장장이 거꾸로 쫙 해봐요. 거꾸로 했는데 총을 똑같이 했는데 총을 쐈는데 뒤가 이게 화약을 넣고 총을 쏘면은 뒤가 이렇게 쇠가 딱 막아줘갖고 총알이 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튀어나가는 거야, 화약이.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사, 이 총구멍 뒤에 있는 나사로 딱 조이면 땅 튀겨도 그 나사 이게 못이 박혀있고 뒤로 안 물러나가는 거야.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 총을 전해준 제이모토라는 사람이 당신 딸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 와카라는 딸을 며칠을 울다가 시집을 가죠. 다음에 돌아와서 제이모토는 장인에게 나사를 이렇게 타는 거, 뒤에. 그래갖고 나사를 조여갖고 총구멍 뒤에 나사를 집어넣어갖고 딱 조이면은 총을 쏘니까 이게 화약이 폭발해도 뒤로 안 터져 나오고 앞으로 총알이 나간 거야. 이게 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 이 나사가. 그러면서 이제 총이 막 하나지기 시작해. 어쨌든 요건 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을 11년 지나고 나서 조선에 상납을 해요. 이 총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런데 명종이 이게 관심이 없었어. 예. 그 바람에 우리는 그냥
정말로 일본한테 도륙을 당하죠. 1600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 시대를 열어. 에도 막부는 지금은 도쿄야. 도쿄 통일 국가를 이루어 갖고 하는데 윌리엄 애덤스라는 이 친구가 표를 하다가 딱 일본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불러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떻게 하냐면 거의 30년 동안 외교 고문관으로 서양의 소식을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점점 일본하고 길이 달라진 거야.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서양 문명을 가장 많이 접한 신부님이야. 1845년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임금이 세상에 어떻게 오죽하면 김대건 신부님은 세계 지도를 그렸으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틴어 할 줄 알지, 한문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우리 조선만 할 줄 알지. 아니 그런 인재가 어딨어. 그걸 그냥 1년 반 만에 땡깡 죽여버렸네. 목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미 유럽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850년도에 사무라이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지도가 있었다는 게 세계 지도가. 그러니까 1850년에 세계 지도를 집집마다 둔 이 사무라이 정신은 머리가 세계적인 거야. 세계적인 거니까 중국도 먹고 리순도 먹고 몽고도 먹고 조선도 먹고 대만도 먹고 이 필리핀도 먹고 이게 1850년서부터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그려져 있었던 거야. 그럼 1850년 요 한참 일본이 막 기가 막히게 나갈 때 조선은 1800년에 정조가 죽어요. 정조가 아주 거의 독살이라고 그럴 정도로 죽어. 그 다음에는 누가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이 네 소년 11살, 15살, 17살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왕족인지도 몰랐어. 막 농사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갖고 왕이 된 거야. 그러니 이 100년, 이 중요한 100년을 우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윌리엄 애담스는 배를 두 척을 만들어줘요.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일본의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배 4척을 딱 오는데 배에서 불이 났다고 일본 사람도 처음에 배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 석탄 증기기관 그거를 보고 배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 근데 어쨌든 페리 제독이 한 12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 쫙 열고 니네들 개항하지 않으면 이 포로 에도 그러니까 도쿄 앞바다에서 작사를 내겠다.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1년 후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이때 일본은 개항을 해요. 이게 문을 열면서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이 경제에 발전되는 걸 다 보고 돌아와. 근데 우리나라는 개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어.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이때 다 니네들 개항해라.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독일 사람들이 아버지 묘를 파헤쳐. 그러니까 이 죽일 놈들, 내 아버지 묘를 파헤친다고 더 쇄국 정책을 더 하죠. 쇄국 정책을 해서 완전히 나라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정세는 엄청 빨리 식민지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만 그 안에서 세도 정치, 풍양조씨, 안동김 씨 그냥 서로 네가 뭐 하느냐 내가 하느냐 이래가면서 그놈 왕자리 하나 놓고 참 답답한 1800년에서 1900년까지는 역사를 읽어보면은 또 거기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죽인 건 내 생각에는 정말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불러다가 서양 지식을 그렇게 유학을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내가 김대건 신부님도 라틴어를 쓴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박물관에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세계 지도가 있어요. 프랑스 박물관에. 그거 이제 내년인가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야. 그걸로 지금 그 지도로 갖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프랑스 애들이 주겠어요. 아마 안 줄 거야. 내가 그 지도만 오면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1846년이니까 우리도 세계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야. 예. 자, 어쨌든 이제 이것도 이제 다음에 또 설명. 그다음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라지는 결정적인 일이 돼요. 왜 결정적이냐면 이 사람들이 260명이나 되는 다이묘들이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우리의 권리를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본이 뭉쳐야 된다. 그래갖고 그 천황이 이제까지는 꼭두각시 천황이었는데 제대로 된 천황이 딱 나온 거야. 천황을 신격화해갖고 천황 밑으로 목숨을 걸어서 다 같이 모이면서 외세에 이제 대항하자. 그래서 그 메이지어 유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84년에 이제 전부 다 일본의 똑똑한 애들 유럽으로 다 보내요. 영국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독일 딱 가보니까 일본하고 독일하고 신세가 똑같은 거야. 요거는 이제 서양 역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 예. 그런데 독일만 식민지가 없었던 거야. 식민지가 있으면 거기서 물건도 빼오고 노예도 데리고 오고 물건도 갖다 팔을 수가 있는데 야 우리는 식민지가 없어갖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해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우리식으로 니네들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이 경제 발전을 시작을 해요. 이게 1874년에 시작되지. 1895년 이게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요즘 하시죠? 그거 꼭 보셔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조선 500년의 마지막 지점이 동학혁명이야. 예. 그런데 이놈의 고종이 백성하고 손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청나라한테 자기네 도와달라고 청나라 군이 들어와. 그러니까 텐진조약이라고 이게 청나라가 군인이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도 군인을 조선으로 파견할 수 있는 조약을 이미 해놨어. 그래갖고 들어와갖고 한 전쟁이 아산 앞바다에서 해갖고 한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인데 이때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은 요동반도 리순이라는 데까지 쫓아가고 이 중국 사람, 청나라 사람들을 7만 명을 죽여요. 7만 명. 군인은 이 청군이 한 7만 명, 일본군이 3만 명 해갖고 붙어갖고 10만 명이 붙은 전쟁이야. 이 조그만 전쟁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에요. 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우리가 조선을 우리 속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포기하겠다. 조선 자유 독립 국가다. 그 얘기 뭐냐면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리가 창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싸움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일본은 청나라에 10년에 1번 조공을 바쳤어. 왜냐면은 나라도 멀고 이것도 까다롭거든. 근데 조선은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1년에 2번 조공 바치라고 그러고 일본은 10년에 1번 조공을 바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보는 거를 어떻게 봤는지 금방 알 것 같죠?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내가 늘 말하지만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당당한 적이 없어. 물론 지금도 지금마저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 아베 이거 아주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놈이 와도 한번 붙어볼 만해.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다 잘할 수 있어. 똑바로 차리라는 게 오늘부터 나가서 태권도 연습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합의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거를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정신이 지금 있어야 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일일이 하급 사무라이였거든. 일일이 다니면서 다 설득을 해요. 지금 이게 페리 제독의 그 불침번을 쓰면서 그 배를 보면서 우리 일본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하나가 돼야 된다. 다이모 260명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 하나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천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이모들은 다 포기해라. 니네들 권리를. 근데 그걸 다 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그래갖고 다 포기를 해. 그리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라져서 싸웠잖아요. 끝까지 갈라져서. 자기 거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끝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이 들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외모에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외모는 성숙하게 나이 든 내면의 자기 표현이자 자기 문화이며 자기다움의 외적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패션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특히 옷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외부 모습이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자신의 내면 상태도 바뀐다. 외부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패션에 둔감해지고 대충 입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출근을 하지 않거나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대충 입는 것이 습관화되어 패션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옷을 잘 입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이전에 신성한 자기 몸을 귀하게 모시는 의례이기도 하다. 나이를 들면서 대부분 무채색의 칙칙한 옷을 입는다. 특히 홀로 사는 남성들은 호라비티가 옷에 묻어난다. 이왕이면 밝고 산뜻한 옷을 입는 것이 좋고 자기 개성이 드러나면 더 바람직하다. 나이 들면서 신경을 써야 하는 패션은 옷만이 아니다. 헤어스타일도 매우 중요하다. 2018년에 일본은 그레이 헤어라는 단어가 유행하였다고 한다. 중장년 여성들 사이에서 흰머리가 유행하였고 염색 중단 경험담을 다룬 책이나 사진집 등이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이는 유럽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다. 머리를 염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젊음에 대한 강박관념이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이다. 오히려 흰머리는 나이듦의 상징이며 삶의 연륜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그것은 젊은이에게 자랑할 부분이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나이듦이 자연스러운 것이듯이 흰머리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남는 문제는 흰머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이다. 그것은 오로지 마음의 문제이지 흰머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염색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단지 흰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움은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보다 더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과 존재를 바라보게 된다. 그에 따라 흰머리와 어울리는 표정, 흰머리와 어울리는 삶의 태도, 흰머리와 어울리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조화롭게 곁들임으로써 나이값하는 패션을 갖출 수 있으리라 본다. 이처럼 외모에 신경 쓰는데 주의를 집중해야 할 곳은 타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다. 자기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패션의 기본 철학이다. 여성에게 있어 화장은 젊은 시절부터 해온 습관이지만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처럼 화장을 꼼꼼히 하는 일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화장을 하고 멋을 내는 것은 기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은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이크업의 효과를 통해 노인의 심신 기능과 삶의 질을 유지, 향상시켜 건강 장수를 목표로 하는 것을 메이크업 테라피라고 합니다. 메이크업 테라피는 실제 요양 현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화장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스스로 화장을 함으로써 잔존 기능을 유지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을 끌어내는 등 자립 지원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2주에 한 번씩 3개월간 메이크업 요법을 통해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요법을 통해 일상생활 기능 유지 및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건강한 고령자에게는 화장요법을 통해 정상과 간병이 필요한 중간 단계인 심신쇠약의 예방과 간병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인생이 길어진 현대에는 고령자가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이크업 테라피는 건강과 장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는 정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화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노인의 화장요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감이 높아짐에 따라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에 미치는 영향. 뇌에 미치는 영향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행위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은 가벼운 운동이 되어 오감, 얼굴, 손의 감각에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완성된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메이크업 테라피는 뇌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화장수를 따고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등 화장을 할 때는 다양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화장 동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악력 등 신체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메이크업 요법으로 인한 타액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메이크업 요법 실시 후 삼킴 반사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 타액 분비가 촉진되어 구강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화장을 통해 뇌가 자극을 받아 기분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손끝에서 발끝까지 좋은 운동이 되는 등 화장요법은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옷차림과 건강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성은 나이를 불문하고 유행에 관심을 갖고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남성에게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자신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하는 옷차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질병이나 간병 등으로 인해 집에 틀어박혀 지내게 되면서 옷차림이나 패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결과 외출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사회와의 관계나 교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노인의 패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패션과 유행에 관심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마을의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활동 능력도 높고 정신 건강이 양호하며 삶에 대한 삶의 의욕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간병이나 치매를 예방하고 노인 스스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패션과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은 노인들에게 자신감과 기쁨을 주며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지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마음의 건강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다면 건강장수나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이나 패션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장이나 옷차림 등에 신경을 써서 외모의 인상이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노인 스스로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자기 평가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층에게 패션과 화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단풍이 곱게 물드는 가을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단풍으로 나이 들어가는 삶을 물들일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왕이면 곱게 물들어야 합니다. 우중충하고 색바랜 단풍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옷, 화려하고 근사한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패션으로 표현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하며 그런 마음이 옷이나 모자,
신발 등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고운 단풍으로 물든 나이들의 자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밝은 색의 옷을 입어보고 립스틱을 바르고 헤어스타일을 조금 바꿔보는 등 부담 없이 화장이나 패션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국 런던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였던 캐서린 하킴은 매력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매력이 능력이자 경쟁력이라는 말인데요. 그녀가 말한 매력은 잘생긴 외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머 감각과 활력, 세련미,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기술 등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는 멋진 태도나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멋진 태도나 기술은 나이가 많다고 쇠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지혜와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잃어가는 매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5가지를 충실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들도 분명 매력 자본을 갖춘 멋쟁이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주 웃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 지하철의 경로석에 앉은 노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노인의 인상이 찌그러져 있었는데요. 이처럼 대개 노인하면 인상이 찌푸려져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가끔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주름진 노인의 얼굴을 보면 훨씬 안정감을 주고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자주 크게 일부러라도 웃으셔야 합니다. 상대가 한 말에 웃음소리로 화답해주면 상대와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되도록 늘 웃는 얼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면 늘 웃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입꼬리 올리고 씩 웃어보세요. 나이 들어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둘째,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사소한 일에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불평불만이 잦은 것은 듣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흉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왜 나를 챙기지 않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모두 양보하며 웃어넘기세요. 그래야 멋진 노년이 될 것입니다. 셋째, 품격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단횡단하는 일이 나이든 이의 특권은 아닌 것과 같이 삼가야 할 것은 확실히 삼가야 됩니다. 나이 들었으니 용인 되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젊은이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잔소리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하고픈 말이 있더라도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맛을 타박하지 말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 더욱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 후에도 중언부언을 삼가시고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의 손실로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 말할 때도 주의 깊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노인이라도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시기적절한 유행도 외면하지 말고 나이 들수록 자신의 외모도 신경 쓰고 가꾸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넷째, 하루를 만끽하며 사셔야 합니다. 과거의 일, 특히 왕년의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생불멸의 진리과 인과응보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의 이치에 따라 돌고 도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내일은 없고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살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인생을 관조하면 원망하는 일상이 감사 생활로 변하게 되어 표정도 온화해지고 말씨도 부드러워지니 매력 지수는 한층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세상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측은지심과 자비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나 여사가 남긴 명연설문 중에 한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겠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누구도 쉽게 빚을 수 없는 예술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에 충실하고 만끽하고 사셔야 됩니다. 5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실제로 기대 수명을 7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80세는 수십 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모든 것은 지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익어감을 편안히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하고 매력적이며 중후한 멋을 풍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조금은 바보같이, 조금은 미치며 사는 것입니다. 베푸고 사는 것이 당장은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멀리 보면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베푸는 것에 3가지가 있습니다. 정신, 육체, 물질 3방면이 있는데요.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재물이 없으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라도 책임이 맡겨지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 정열적으로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면 역시 그리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끼고 얼굴빛이 칙칙하며 배가 볼록 나온 사람 중에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에 거의 없지요. 사실 내면이 성숙한 사람들의 외모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모 중 나이 들수록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 4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몸매보다 자세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을 등 뒤로 젖히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보행 자세를 보면 대개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팔을 뒤로 한 채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노인들이 팔을 등 뒤로 한 채 걸어가는 이유는 몸통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함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유연성이 떨어져 척추의 곡선이 뻣뻣해지고 등이 앞으로 굽고 거북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 허리가 굽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항중력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항중력근은 몸을 세우는 근육으로 자세와 보행 기능,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은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관리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신전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7,500보 이상 걷고 유산소 운동과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는 자신감과 자세한 인상을 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타인에게도 자세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바른 자세는 근육과 관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번째는 비싼 옷이나 유행보다는 내 체형에 어울리는 옷 입기입니다. 외적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특출나게 아름답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스스로 잘 알고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꾸미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체적 단점을 보완할 줄 압니다. 사실 몸매가 좋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든 태가 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몸매가 좋은 건 아닙니다. 다리가 짧을 수 있고 뱃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단점이라고 생각되면 옷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키면 됩니다. 다리가 짧다면 티를 바지에 넣어 입으면 되고 뱃살이 많다면 밝은 색의 티보다는 검은색 티셔츠가 도움이 됩니다. 3번째는 모발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머리숱은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단같이 검고 숱이 많던 머리카락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빠지고 윤기가 사라져가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탄력 있고 숱이 많은 모발을 유지하는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입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두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노폐물, 두피 각질이 모공을 막으면
가려움증, 두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달걀, 연어, 호두, 두부, 검은콩, 해조류, 제철, 과일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서 머리는 약 7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매력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피부 관리에는 열심이지만 두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도 젊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젊어서부터 꾸준히 모발을 관리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채취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짙어지는 채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노인 냄새, 호라비 냄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외모 관리는 시각적 모습뿐만 아니라 향기까지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채취를 알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노년기에는 땀의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내 활동이 많아 의외로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채취는 땀샘의 피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접히기 쉬운 부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샤워하는 것을 권장하고 의류를 주기적으로 세탁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또 적당한 햇볕 쬐기는 살균 효과가 있어 노인 냄새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에 적정 시간 노출하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 구강 내 세균이 증가해서 구취가 나고 잇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식사 후에는 양치를 꼭 하셔서 치아 건강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눈이 크고 코가 얼마나 오똑한지, 얼굴형이 계란형인지, 몸매가 말랐는지 글래머스한지 이런 것들은 젊을 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세부적인 비중이 줄어들고 사람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이 네 가지만 남게 됩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셔서 노후의 외모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외모를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외모 관리는 결국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마음먹은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외모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외모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매 순간 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성격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성숙하고 훌륭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외형에도 꾸준히 신경을 씁니다. 그들 모두가 특출나게 아름답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스스로 잘 알고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꾸미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창 돈을 모아야 하는 젊은 시절에는 외모 관리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젊음의 가난은 고난이지만 노년의 가난은 재난이라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젊을 때는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 꼬지람을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인생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외모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요. 물론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들이 쌓여 나의 외모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겠죠. 외모만으로만 편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 확실합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닙니다. 나의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듯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인 것입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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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